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에 이어서 MOT 접점을 가지고 환자 매뉴얼을 관리하는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자 접점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2교시에 이야기 나누었던 기준은 병원 내원의 흐름에 따라서 환자가 어떠한 진료 방법에 의해서 병원에 와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작성 예시를 잡았고요. 두 번째에는 진료 전의 준비 사항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료 전이기 때문에요. 진료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진료 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각각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료 준비는 보통 휴먼웨어적으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먼저 회사에 출근하면 뭐부터 하십니까? 네,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서 내 유니폼이 청결한지 구겨진 것은 없는지 복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내 헤어스타일은 정리가 정돈이 잘 되었는지, 화장은 환자를 맞이하기에 적절한 화장의 수준으로 맞추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내 주변 정리는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료 준비가 되는 모습 중에 하나겠지요. 이거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 내에 청소를 따로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관이나 화장실이나 대기실 그리고 진료실들을 점검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될 겁니다. 현관이나 통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중간에 쓰레기는 없는지, 먼지는 곳곳에 쌓여있지 않은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통로, 복도, 그리고 현관문에 먼지나 쓰레기 혹은 문에 손자국은 없는지를 확인해서 깨끗이 쓸고 닦고 해주셔야 되고요. 게시판이나 간판 등에도 특별히 이물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장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공화장실 가보신 적 있죠? 공공화장실 앞에 보면 뭐가 있나요?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바닥은 깨끗한지, 물기는 없는지, 세면대에 비누 거품은 없는지, 거울과 유리는 깨끗한지, 쓰레기는 넘쳐나지 않는지, 전반적으로 청결한지, 기타 등등에서 체크리스트가 시간대별로 되어 있고요.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퇴근 후에 1번, 야간 근로자가 확인을 하는 거죠. 공공 화장실 역시도 체크리스트가 있듯이 우리도 역시 시간대별로 화장실에 점검해야 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 수시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료 전에는 일하기 전이니까 확실하게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자, 대기실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기실의 항목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면 모두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이 중에 놓치기 쉬운 거 하나 이야기 드려볼게요. 정수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의 정수기는요. 수기로 물통을 다 꽂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도관과 연결이 되어서 정수된 물이 나오죠. 그런데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혹시 예전부터 사용하는 정수기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물을 받아서 물을 꽂는 경우가 있어요. 커다란 물통 있죠. 그것을 탁 꽂아서 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병원의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혹은 보호자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간호사에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물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을 때는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는 센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은 11시경 갈아야 되겠구나. 11시경 물통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정도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실 점검 일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관리 부분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이 가까울 정도에 따라서 어울리는 음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가 일하기에 가장 좋겠죠. 만약에 빗물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청소할 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환자가 우산을 들고 들어온다고 하면 빠르게 우산꽂이를 가지고 현관 앞에 세워 놓으시고요. 만약에 들어오는 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비 오는 거 먼저 확인했다라고 하면 우산꽂이 준비하셔서 현관 앞에 두시고 모두가 우산을 거기서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도 취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환자가 우산이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이때 우산 대여를 해주신다면 아마 감동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야기 드려요. 메일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는 사실은 병원과 환자 간의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지만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온 메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온 메일은 없는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우편물을 확인하셔서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께 일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자 관리 부분도요. 예약 환자 확인해서 전화 또는 연락을 드리는 거. 수납 부분도 미리 거스름돈 준비해서 잔돈 준비해 주시는 게 일하시기 전에 9시에 병원의 문을 열어서 9시부터 환자가 온다면 환자 오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많다더라. 옷만 갈아입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 드렸던 쭉 이러한 내용들을 환자 오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매뉴얼을 확인하시면서 꼭 점검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접점도 있죠. 진료와 관련된 접점은 환자가 접수하는지 그리고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 접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진료를 보조한다면 보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납하는 부분까지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접점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도 작성을 해두시게 되면요.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전 직원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자, 환자 접수에 대한 매뉴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 환자가 우리 창고로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은 안녕하십니까? 접수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네, 접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환자가 직접 저 열이 많이 나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몸살이 나서 왔어요. 피부 때문에 왔어요.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호응을 해주시면서 접수를 도와주시고요. 이때 처음 온 신한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 관리 카드에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부분까지도 필요하겠죠. 기존에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환자에게 정보를 받아서 기존의 진료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가 오늘 받아야 되는 진료를 미리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미용 쪽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바로 치료를 하기 전에 진료비 부분도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대기 시간이 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알려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과 몇 번째 환자 뒤에 본인이 진료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세트를 해주시게 되면 환자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대기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환자에게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 할 때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다 훨씬 더 정중하게 할 수 있는 닦아채를 사용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환자 관리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환자가 오는 순서대로 우리는 환자를 치료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접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예약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약 환자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당일 접수한 환자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약 환자가 예약 시간에 진료를 받는 것 먼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환자 관리도 학생들이 쭉 읽어보시면 모두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중에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환자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누구누구 환자분, 아버님, 어머님 맞을까요? 안 됩니다. 환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줍니다. 김은정님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환자의 이름과 님이라는 부분으로 환자를 약간 올려서 부를 수 있는, 높여서 부를 수 있는 존칭까지도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할아버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냐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더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하기 위해서 할아버님 하시는 경우 있는데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은정님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높여 부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요. 진료가 끝난 후에 우리가 병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니터링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요. 환자의 기준에 따라서, 병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병원 설문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받겠습니다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신규 환자, 우리가 너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병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다음에 사후 관리, 리콜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겠죠. 자, 전화 접수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두고 전화 오면 안녕하십니까? 어느 병원의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밝은 미소로 그리고 한 톤 높여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이든지 경어를 사용해야 되고 존댓말을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이름을 말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은정입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의 이름을 말해야 될 때 환자분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은정님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꼭 불러달라. 그러면 상대방 역시도 내 이름을 들려주기 때문에 불러주기 때문에 친근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일하고 계세요. 혹은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그 상담가나 원장님께 통화를 원하시거나 혹은 메모 전달을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메모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메모할 때 중요한 부분이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메모는 해두었는데 언제 전달해 드릴지 몰라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혹은 상담 선생님이 늦게 전화해서 컴플레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달을 해줍니다. 진료가 끝나는 즉시 상담이 끝나는 즉시 메모를 전달한다. 그런데 전달할 때는 전화 온 시간 꼭 적어주세요. 왜 앞에 진료가 지연이 되게 되면 전화 온 시간이 놓쳐질 수 있게 되고요. 혹시 또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는 끝났지만 마무리 하시다가 이걸 또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 온 시간 그리고 전화 받은 사람, 용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죠. 전화 온 시간 그리고 전화 받은 내 이름, 전화 받은 사람을 기록을 해주게 되면요. 글자로 적어 있는 용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를 부를 겁니다. 김은정 씨 조금 전에 이렇게 적어주신 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환자랑 어떤 내용 나누셨어요? 라고 이야기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 이름까지 센스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료 보조 업무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때 진료가 모두 끝나고 나면요. 이런 말씀 해주시게 되면 환자들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 치료 무사히 끝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수고하셨습니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에게 우리의 환자에게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어서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하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치료가 무사히 끝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NCS에서 만들었지만 종종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수납 부분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고요. 이때 놓치기 쉬운 거. 일어서서 마지막에 안녕히 가십시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서 예약 시간, 다음 예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린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매뉴얼이 모두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작성한 매뉴얼을 우리 모두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매뉴얼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접점 매뉴얼을 만드실 때 혹은 개선하실 때의 원칙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관점에서 병원을 만나는 시작 전부터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각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진료 시간대별로 점검하셔도 되고요. 병원을 만나는 시작 전부터 끝까지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은 접점에 따라서 전화 접점, 원격 접점, 그리고 면대면 접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 접점은 우리 병원에 접촉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서비스와 사후 서비스, 진료 서비스에서 세 가지의 단계로 서비스를 구분해서 접점을 구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환자의 접점에서 개선 방안과 프로세스를 이해합니다. 환자의 접점에서 개선하셔야 되는 방향과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전체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같이 공유하시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접점 진행 요소 시간을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고요. 너무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진료 시간이 이쪽에 가니까 조금 길게 걸려요. 촬영실에 갔더니 조금 길게 걸려요.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담실에 갔더니 상담이 너무 길어요. 역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접점별 진행 요소 시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래 걸리는 시간 개선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축해서 빨리 끝나는 시간도요. 혹시 서비스에 부실은 없었는지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 작성과 함께 FAQ를 작성을 해두시게 되면 고객이 질문하는, 우리 환자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게 되면 환자들은 그 정보들을 보면서 병원에 대해서 병원 이용 안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매뉴얼 중에서는 FAQ의 매뉴얼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병원의 위치, 주요한 질문인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역이 어디입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겠죠. 이때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에 서면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정도 직진하시면 A병원이 보입니다. 라고 답변 우리가 할 거 준비도 해두고요. 이건 전화로도 질문에도 응답을 할 수 있고요. 전화가 아닌 인터넷상에서도 바로 게시판에도 올려둘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요. 자주 나오는 병원들의 질문,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셔서 게시판에도 올려두시고 전산에도 등록을 해두시게 되면 전화로 고객이 질문합니다. 검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언제더라? 나는 이제 병원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신입입니다. 전산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FAQ를 검색하는 겁니다. 누르고 검진 결과 문의라고 검색을 치게 되면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검진 결과 서류는 검사 후 3, 4일이 지나면 받아가실 수 있으며 내원이 불가하실 때는 우편으로 직접 송부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우리가 한마디 더 해줄 수 있겠죠. 혹시 방문이 가능하십니까? 접수해 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화로나 인터넷으로나 질문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FAQ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까지 정리하시게 된다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FAQ의 매뉴얼 작성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의 내용의 예시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요. 제가 왜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냐면 FAQ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이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매뉴얼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병원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매뉴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숙지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기간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더라. 처음에 갔는데요. 병원에 FAQ의 매뉴얼도 없고 직무 수행에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겁니다. 접점에 관련된 매뉴얼도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병원에 따라서 수용이 되는 병원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는 병원도 있겠죠.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만 수용이 되지 않는 병원에 본인이 손을 들고 번쩍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학생들도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요.
이러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신입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선배 사원이 되겠죠. 선배 사원이 되었을 때 신입 사원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때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신입 사원들은 굉장히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이 선배 사원이 되었을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병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 컨설턴트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야기 드렸던 매뉴얼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MOT를 분석해서 접점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병원의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병원의 컨설팅 업무를 할 때 MOT 접점을 분석하고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에 나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MOT를 모두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매뉴얼을 수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FAQ 매뉴얼을 만들게 되고요. 역시 이 모든 내용이 컨설팅을 하는 제가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요. 의료 서비스 매너를 학습하고 보건행정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요. 의료인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의료 내용을 굉장히 잘하는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한 주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는 시험 주간이죠. 연속해서 제가 수업을 5교시를 올려드릴 거예요. 5교시 내용 쭉 다 들어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에 관한 팁도 드릴 테니까 시험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